기후 환경 놓치지 않을 거예요. 노빠꾸 대중문화 환경 스토리 고품격 팟캐스트 그린컬처 클럽. 안녕하세요. 고품격 팟캐스트 그린컬처 클럽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그린컬처 클럽 이선주입니다. 안녕하세요. 그린컬처 클럽의 최태영입니다. 네, 어느덧 저희 이제 마지막 녹음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다들 올 한 해 어떠셨나요? 어느새 1년이 지나가 버렸네요. 저는 약간 첫 녹음의 그 긴장감을 아직도 기억을 하는데 이제 쌤들과 지난 1년 동안 녹음을 하면서 합이 잘 맞다 보니까 녹음 날이 좀 기다려지는 그래서 이 한 달에 한 번씩 오는 이 순간이 매우 즐겁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맞아요. 선주쌤 처음엔 진짜 엄청 긴장하시고 그랬었는데 이제는 라이브도 하셔도 될 만큼 정말 자연스러운 이제 진행 실력을 갖게 되신 것 같습니다. 네. 태영쌤은 어떠신가요? 저도 이게 되게 오랫동안 한 것 같은 이제 기분이 드는 거예요. 거의 한 4, 5년 한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이건 당연히 하는 거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근데 아직 횟수로 따지면은 한 6번째인가? 맞아요. 그 정도? 태영쌤도 이제 네, 전에 이제 인어공주 할 때 처음 제가 들어왔었죠. 네, 그렇죠. 네. 생물 다양성 전문가로 처음 들어오셨는데 네. 영화 전문가가 되셨죠. 네. 인어공주의 종 다양성을 얘기했었던 그게 되게 한 4, 5년 전 같아요. 그 기분이. 근데 이제 익숙해지고 그래서 내년도 계속 이렇게 쭉 하면 좋겠다. 그런 좀 기대감도 들고 네, 되게 좀 뿌듯한 한 해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런 개편의 무시무시함 속에서 살아남길 저희 PD님한테 간곡하게 말씀드리면서 저희 댓글 소개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주쌤이 소개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네, 기노님께서 팟빵에 영화를 보지 않은 상태로 에피소드를 들었는데요. 이익만을 추구하다 잃어버린 인간성 그리고 인종 혐오 등 인간의 무서운 부분을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라고 남겨주셨네요. 지난번에 플라워 킬링 문 영화를 다뤘었는데 사실 극장이 많이 개봉도 안 하고 사람들이 보기 어려울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오일머니를 다룬 환경 이슈에 굉장히 좀 의외로 가까운 내용이어서 다뤘었는데 이렇게 좀 자세하게 봐주셔서 또 우리 얘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요 영화는 지금 애플 TV나 그리고 OTT 같은 경우에 한 10,000원대에서 볼 수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맞습니다. 요즘 따뜻한 연말 집에서 보내시면서 한번 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네, 대여는 5,500원일 거예요. 네, 구매가 10,000원이고. 네,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네, 싸게 볼 수 있습니다. OTT 추천까지 해드렸고요. 오늘 저희 이제 방송도 이런 올해를 마무리하면서 저희들이 각자 꼽아온 원픽 콘텐츠들을 추천해볼 그런 예정인데요. 광고 듣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난 생물다양성 캠페이너 최태영. 이제부터 내가 벌이 사라지면 먹기 어려워지는 것들을 얘기해볼게. 수박, 호박, 배추, 배, 사과, 키위, 딸기, 당근, 오이, 망고, 양파, 멜론, 체리, 레몬, 가지, 라임, 아보카도, 애플파이, 과일, 빙수, 블루베리, 고기, 우유, 크림커피, 화채, 아몬드까지? 이거보다도 더 많다고? 꿀벌을 살리고 싶지? 그린피스와 함께 정부의 꿀벌을 지켜달라고 요구해줘. 네, 오늘 연말 특집으로 이제 방구석 혹은 이제 뭐 집에서 아니면은 뭐 밖에서 이렇게 볼 수 있을 만한 그러한 영화 콘텐츠 각자 준비를 하기로 했었는데 어떻게 쌤들 다들 재밌는 영화 골라오셨나요? 네,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올해 정말 가장 좋은 영화다라고 생각했던 거는 플라워 킬링 문이었었는데 그건 지난번에 한번 얘기를 했었었고 네. 그 외에 이번에 좀 어떤 얘기를 또 해볼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생각해보니까 올해가 주라기 공원이 나온 지 딱 30년 된 해더라고요. 와, 벌써 30년이 지났다고요? 제가 주라기 공원을 어렸을 때 극장에 가가지고 그 티라노사우루스가 그 변기통에 있는 남자를 먹는 그 장면을 봤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한데 그게 30년 전이라니 와. 너무나 슬프다 그런 생각은 드는데 제가 이 얘기를 한 이유는 주라기 공원이 그 다음에 후속작이 나오면 나올수록 다 너무 뻔하고 재미없는 오락기 영화가 되긴 했는데 네. 1편 같은 경우에는 환경적인 메시지가 생각보다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이참에 다시 한 번 더 보면서 또 환경에 관한 얘기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또 음. 한계에 대한 생각을 또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하면서 다시 봤는데 생각보다 좀 많이 소름이 돋았어요, 사실.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서요? 주라기 공원 내용은 다들 아시죠? 네. 그쵸. 해먼드 박사라는 분이 공룡이 있었던 시절에 모기를 구해가지고 그 모기에서 혈액을 뽑아가지고 DNA를 만들고 그걸로 이제 실제 공룡을 만드는 그런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그 공룡들을 인간들이 어느 한 섬에서 통제를 완벽하게 해가지고 관광 사업을 하자라고 했는데 통제가 안 된 거죠. 그쵸. 네, 그러면서 온갖 문제들이 다 펼쳐지는 것이고. 근데 그 이야기 자체가 이제 하고자 하는 얘기가 인간이 과연 자연을 통제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내용이더라고요. 다시 보니까. 특히 그 중에서 가장 인상 깊은 대사들 중 하나가 해먼드 박사가 어떤 과학자가 아니에요. 어떤 서커스를 운영하시던 사업가예요. 아.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중간에 하는 대사가 자기가 젊었을 때는 벼룩들로 서커스를 한 적이 있었었다. 그래서 이 벼룩들로는 충분히 이렇게 다 통제를 할 수 있었었고 그걸로 돈도 많이 좀 만졌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이거 공룡으로 하는 것도 똑같은 것이다. 그래서 나는 이제 너 완벽하게 이제 할 것이다라고 했는데 거기 이제 과학자가 반박을 하면서 한 말이 그거예요. 보는 게 달라졌을 뿐 네가 하는 거는 벼룩이나 똑같은 것이다 본질적으로. 그리고 벼룩을 네가 완벽하게 통제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냐. 지금 통제를 못하니까 당신의 손자 손녀들이 다 위험에 처한 거 아니냐. 그런 식의 말을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네. 근데 사실 지금 오늘날 우리 사회에 번지고 있는 여러 문제들 중 하나가 그쵸. 그런 과학으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다라는 그쵸. 환상에서 시작이 되고 있거든요. 맞아요. 사실 원전 같은 경우만 해도 SMR이라는 기술이 저거 나올 것이다. SMR만 나오면 탄소 중립 다 된다.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아마 선주쌤이 더 많이 아시겠지만 최근에 웨스팅하우스 도산했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사실상 허상이나 다름없는 건데 네. 우리나라에서는 여전히 아직도 가능하다. 그걸로 이제 우리 뭐 차세대 그쵸. SMR의 리더가 될 것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실체로 없어요. 맞아요. 예. 그러면서 이제 계속 나가고 있고 탄소 포집 기술도 똑같죠. 마찬가지죠. 비슷하죠. 네. 아직 없는 건데 계속 우린 그런 걸로 통제할 수 있다라고 말만 해놓고서 실제로는 통제도 안 이루어지고 있고 실제로 아무것도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대한민국이 거의 주라기 공원이나 다름이 없다. 그런 생각이 들면서 와, 어떻게 30년 전에 네. 30년 후에 극동의 한 나라의 미래를 이렇게 예견하고 만들었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보게 되더라고요. 그 태영쌤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저희가 얼마 전에 그 꿀벌의 예언 책에서도 그 주라기 공원 얘기가 좀 나왔었잖아요. 그랬죠. 거기선 이제 여왕벌, 토종 여왕벌이 이제 화석으로 되어 있어서 거기서 이제 뭐 DNA를 이제 추출하는, 해서 이제 부활시켜서 거기서는 굉장히 아름다운 결말이었죠. 이렇게 토종 여왕벌을 부활시켰더니 이제 뭐 자연과 인간의 완벽한 공존이 이루어지는 시대를 맞이하게 됐는데 쌤 말씀을 들어보니까 주라기 공원은 그와는 반대되는 또 결말을 저희한테 보여줬고 또 그 주라기 공원에서 또 지금 한국의 기후 위기 대응까지 이렇게 이어질 수 있는 걸 보니까 저도 어렸을 때 봤던 그 되게 잔상만 남아 있는데 이번 겨울은 그 케빈이 아니라 주라기 공원을 다시 보면서 대한민국의 나쁘지 않죠. 현실을 좀 다시 한번 랩터와 함께 보내시는 건가요? 그쵸. 네, 한번 보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가 약간 좀 사족이긴 합니다만 이게 그 원작 소설이 원래도 유명했었어요. 저는 어렸을 때 그 영화를 너무 즐겨 와서 원작 소설을 봤었는데 원작 소설이 사람들도 더 많이 죽고 막. 그렇군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방금 선주 쌤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인간이 그래서 과연 공룡을 다 제압할 수 있는가? 네. 그래서 그게 약간 열린 결말로 끝났었어요. 제 기억이 맞다면. 거기서 티라노사우루스가 뉴욕으로 향하는 배를 타고 끝나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될까? 아찔한데요? 그래서 이게 영화에서는 주라기 공원 2편에서 이제 네. 티라노사우루스가 뉴욕 가가지고 뭐 행패 부리고 하다가 뭐 정의의 주인공이 나타나가지고 그걸 다 해결했다 그런 식으로 이제 하는데 원작 소설 작가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통제할 수 있다는 게 다 환상이다. 그냥 그걸 계속 얘기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자연 생태계는 어떻게든 그들도 살아남는 방법을 계속 찾기 때문에 그 생존력을 우리가 무작정 다 제압할 수가 없는 것이다. So life finds a way.
생태계는 계속 변화하고 진화하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걸 좀 존중하고 계속 우리가 자연을 지배하고 다스리려고 하는 생각을 좀 버려야 된다. 그렇게 그런 메시지로 다시 보였습니다. 그 태용쌤 말씀하신 그 내용을 받아서 저도 영화 추천을 하나 드려도 될까요? 네. 네, 그 지금 말씀해주셨던 부분, 우리가 그 자연을 과연 통제할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에서 저도 올해 그런 관점에서 좀 되게 감명 깊게 본 영화가 있는데 바로 수라입니다. 제가 팟캐 녹음을 할 때마다 네. 이 수라 영화를 추천하면서 한번 이거 해보면 좋겠다라고 제안을 몇 번 했는데 그때마다 굉장히 그 쟁쟁한 흥행작들에게 밀려서 이제서야 맞아요. 이제 좀 소개를 드리게 됐는데 저희도 반성해야 돼요. 네. 맞아요. 근데 아마 저희 팟캐스트를 좋아하시는 분들 중에 이 수라 영화를 이미 보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최근에 개봉한 그 환경 다큐멘터리 중에 가장 좀 나름 흥행을 한 작품이 아닌가 싶고 이거를 제가 가져온 이유는 최근에 잼버리가 그 새만금에서 진행이 됐었잖아요. 그렇죠. 정말 네. 많은 논란의 잼버리였는데 그 중에 하나가 왜 새만금 간척지에다가 했냐? 거기 아무것도 없고 뭐 그쵸. 제대로 어떤 시스템 같은 게 제대로 하나도 없었었죠. 그렇죠. 네. 약간 미세먼지도 많이 일어나고 그리고 또 생각보다 배수가 잘 되지 않아서 거기다가 그 땅에다가 도대체 왜 잼버리를 했느냐라는 좀 논란이 되면서 새만금 얘기가 또 한 번 나온 적이 있었는데 그 수라가 이 새만금에 대한 얘기예요. 새만금 간척 사업에 대한 얘기. 그러니까 이 감독이 황윤이라는 그 여성 감독인데 이분이 2006년부터 제작을 시작을 했다가 최근에서야 이제 개봉을 하게 된 거예요. 굉장히 긴 시간 동안 다큐를 찍기도 했지만 중간에 이 영화를 제작하는 걸 관둔 시기도 있었대요. 되게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가지고 근데 이게 2023년에 개봉을 했는데 최근에 그 서울국제환경영화제 대상까지 수상을 하면서 굉장히 작품성을 많이 인정을 받았고 이 영화를 지금 유튜브나 구글 웨이브, 왓챠, 애플 TV 등 다양한 OTT에서 또 저렴한 가격에 보실 수가 있는데요. 제가 이 수라 영화를 가져온 이유가 이 영화를 보니까 뭐 단순히 뭐 생태계를 보존하자 뭐 이런 단순한 메시지가 아니더라고요. 이 새만금 간척 사업 반대에 대한 그 환경 운동의 역사가 굉장히 잘 담겨 있어서 그 제가 어렸을 때 어렴풋이 알았던 새만금 간척 사업 반대한다라는 부분을 좀 체계적으로 그 역사의 흐름 순으로 좀 알 수 있었고 두 번째로는 이게 지금 개봉한 이유가 의미가 굉장히 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새만금 간척 사업의 운동 역사의 시작이 그 영화에서는 2003년 3월에 그 전북 부안에서부터 서울까지 그 성직자 3명이 삼보일배를 하면서 올라오는 장면을 다뤄요. 근데 이 장면은 쌤들 보시면 다들 아실 장면이에요. 굉장히 유명한 장면이라서 그 뉴스에서 되게 많이 나왔고 지금 들으시는 독자분들도 그때 찾아보시면 이게 그거구나라고 할 정도로 유명한 사건인데 이런 유명한 사건을 다루면서 또 이제 우리가 알지 못하는 비극적인 사건들도 많이 다루거든요. 예를 들면 이 황윤 감독이 이 영화를 찍다가 이 다큐멘터리를 그 촬영을 그만두게 된 계기가 그 2006년에 부안군, 그러니까 이 전북 부안군에서 이 새만금 간척 사업 반대 운동을 굉장히 활발하게 한 그 주민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그 갯벌에서 생계를 이어가시던 분이었어요. 류기화 어민이라고 이제 갯벌에서 이제 모든 생계를 이어가시고 갯벌을 굉장히 사랑하셨던 분이라 이 반대 운동의 굉장히 그 핵심적인 인물이었는데 이분이 그 이미 간척 사업이 돼서 이제 물막이 공사가 끝난 거의 마무리된 갯벌에 조개를 이제 캐러 가셨다가 그 물막이 공사를 하면서 이 물을 막고 있는 배수 관문이 딱 닫혀 있어야 되는데 이게 불규칙하게 열렸다 닫혔다 하면서 물의 수위가 되게 알 수 없게 불규칙적으로 변해서
조개를 캐러 가셨다가 영영 돌아오시지 못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 사건을 계기로 이 황윤 감독이 약간 굉장히 큰 시리에 빠져서 더 이상 영화를 찍지 않겠다라고 다짐을 했는데 또 어찌저찌 인연이 닿아서 다시 이제 군산으로 이사를 가게 됐고 거기서 아직도 그러니까 이분이 다시 군산을 갔었을 때가 2014년인데 그때까지도 아직도 그 새만금을 좀 지키는 핵심적인 인물을 또 만나게 돼요. 그래서 그 핵심적인 인물을 만나면서 새만금에 아직도 생명이 있다라는 것을 확인을 하게 되면서 다시 다큐를 찍게 됩니다. 그래서 네, 수라야는 어떤 내용입니까? 네. 수라는 네. 그래서 제가 앞서 말씀드린 그 모든 내용들을 담으면서 네. 그 새만금의 역사적인 부분과 굉장히 그 잘못된 점, 그러니까 이 새만금 개발의 시작이 개발을 위한 개발로 시작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 이게 그때 당시에 환경 영향 평가가 제대로 안 된 점을 이 다큐에서 굉장히 세세하게 다뤄요. 그때 당시에 정부에서는 새만금 갯벌에 1년에 41종 정도가 찾아오고 총 이 새 개체수를 세보니까 약 7천여 마리가 되었다. 그래서 이거를 보존하는 가치보다 개발하는 가치가 더 크다라는 정당성을 부여를 했는데 2003년부터 2013년까지 매해 그 찾아오는 새들을 조사를 해보니까 150여 종이 넘었고 이 개체수를 다 세보니 25만 마리가 넘었다. 그러니까 이 환경 영향 평가가 굉장히 졸속으로 엉망으로 진행이 됐었던 거죠. 근데 어쨌든 이렇게 진행이 됐다는 부분이 굉장히 잘못되었는데 이 새만금을 보존하려는 사람들이 이런 부분들을 계속 문제 제기를 하고 이 운동을 포기하지 않은 결과 2020년 12월에 바닷물을 막고 있었던 관문을 일부 열면서 일부 갯벌에 바닷물을 다시 이제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2020년 12월이니까 거의 뭐 한 10년이 훨씬 넘는 세월 동안 이제 말라 있었던 갯벌에 바닷물이 다시 들어오게 된 거죠. 근데 그 바닷물이 다시 들어왔을 때 그 갯벌에 생명이 남아 있을 거라고 아무도 상상을 못 했는데 갯벌이 살아 있었던 거죠. 바닷물이 들어오면서 거기 안에 이제 남아 있었던 조개들, 뭐 생명들, 뭐 꽃게들 다 이렇게 살아 남아 있었었고 그 사건을 토대로 아 갯벌이 살아 있었구나. 그럼 우리는 이 남은 갯벌, 그게 수라 갯벌이에요. 이 남아 있는 수라 갯벌을 살려야겠다. 네, 네, 지켜야겠다. 이렇게 그 운동이 다시 이제 좀 이어지게 됐는데 아, 지금 또 이 엄청난 수라갯벌이 이 시기에 다큐멘터리가 개봉한 게 굉장히 유의미하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그 수라갯벌이 지금 또 다른 위기에 처해 있는데 그게 바로 군산 공항 확장 사업이에요. 이게 그 다시 그 수라갯벌 인근에 공항을 이제 확장을 하면서 다시 한번 이 수라갯벌을 보존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거를 지킬 수 있는 길이 좀 점점 없어지고 있는 거죠. 사실 새만금 땅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거기에 뭔가 아이코닉한 뭔가 성과를 내야 된다 하면서 항상 뭔가 말 그대로 삽질을 했어요. 그쵸. 말 그대로 삽질을 하면서 근데 막상 제대로 된 거는 제대로 내놓은 적이 없었었고 사실 모든 정권이. 네. 그리고 이번 정권 들어와서는 이제 잼버리로 거의 대표적으로 모든 것들을 이제 알리게 됐고 그리고 이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군산공항뿐만이 아니라 이제 뭐 가덕도 신공항 그리고 이제 뭐 엑스포의 케이블카 그런 식으로 지금 환경 영향 평가를 거의 그냥 대충 하거나 네. 혹은 법을 뭐 이상하게 뭐 바꾸고 해가지고 IUCN에 등재된 보호지역에서도 이런 식의 개발 활동을 계속 또 늘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사실 굉장히 크게 우려가 됩니다. 사실 지금 우리나라는 작년에 열렸던 콩민 몬트리올 생물다양성 협약에 서명한 국가로서 2030년까지 30%의 토지를 이제 보호지역으로 지정해야 돼요. 그리고 네. 파괴된 생태계의 30%를 복구해야 되고요. 근데 이제 그런 의지가 실제로 보이지가 않습니다. 더 큰 문제라면 얼마 전에 국가생물다양성 전략이 발표가 됐는데 이제 2030년까지 30%의
뭐 토지를 이제 보호지역 지정하겠다 그 말만 있고 나머지 생물량성 협약에서 약속한 이행 내용들은 거의 다 빠져 있어요. 아, 거의 다 빠져 있거나 대충 얼버무리거나 그런 식으로 있어가지고 사실 앞으로 좀 문제 제기를 하고 할 일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생물량성 캠페인으로서. 네. 네, 그래서 상당히 좀 많이 우려가 되고 있어요. 심지어는 얼마 전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발표한 내용이 그거였었어요. 우리나라가 계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국토의 모든 곳을 전부 다 남김없이 하나도 남김없이 다 활용해야 된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었고, 그리고 지금 환경부도 지금은 말이 환경부지 이제 환경산업부라는 별명이 들을 정도로 산업부에 되게 친산업부적인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속 지속이 되면은 보호지역 뭐 다 사라지고 보호지역이 그냥 보호지역이 아니라 지금 이제 선주쌤이 쭉 말했던 것처럼 죽은 것 같은 갯벌에도 생명이 살아있듯이 보호지역에도 굉장히 많은 무수한 생명들이 살아있거든요. 그런 것들 그런 터전을 다 없앤다고 해서 우리가 잘 사느냐? 그게 절대 아닌 거죠. 그 태용생 말씀하신 부분에서 이 기후 위기 대응을 역행한다. 이게 그 갯벌 사업에도 똑같이 적용이 되잖아요. 갯벌이 그 탄소 흡수원으로 블루카본으로 굉장히 강망을 받는데,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이제 그 갯벌에 대한, 그래서 갯벌의 탄소 포집 그 능력에 대해서 굉장히 높이 사고 있고 갯벌의 보존을 위한 노력들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한국에서는 이 갯벌을 보존하기보다 계속 이제 개발하려는 네, 공항을 만들고. 네. 굉장히 역행하고 있는 거죠. 사실 최근에 그 꿀벌 관련 토론회를 돌아다니다가 어떤 정부 관계자가 했던 말이 기억나서 하는 말인데, 어느 지역에서 갯벌에 맹그로브 숲을 만들겠다고 하더라고요. 갑자기요? 그 맹그로브 숲을 만들면은 거기서 이제 꿀벌들에게 필요한 그런 밀원을 먹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아니 이거 다 이제 검토한 거냐? 몇 년째 검토를 해서 뭐 문제 없을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 저도 많이 혼란스럽더라고요. 네. 근데 이런 식으로 인위적으로 개발하는 행위들이 결국은 말 그대로 외래종을 가지고 오는 거잖아요. 그쵸. 아, 심지어 그 외래종을 그냥 일부러 가져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굉장히 많은 것들이 우려가 되고, 그러니까 물론 뭐 맹그로브가 그렇다고 해서 뭐 위험한 건 아니다, 뭐 그렇게 논란이 되고 있는 건 알고 있지만, 포인트는 자연 환경을 그냥 놔둘 생각 안 하고 계속 이런 식으로 개발하려고 하는 생각이 너무 있어가지고 그게 결국에는 좀 안 좋은 결말로 지금 흘러가는 것 같다. 그 얘기만 하고 싶었어요. 네네. 네, 그리고 저도 그냥 한마디 생각난 김에 얘기하자면은, 실제로 공항 같은 경우도 진짜 우리나라를 제외하고서는 지금 이제 뭐 이런 신규 공항을 짓는다는 계획을 철회를 하거나, 아니면은 실제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국내에 다니고 있는 그런 단거리용 비행은 전면 금지를 한다라든지, 아니면은 그린피스도 함께 했었던 것 활동인데, 네덜란드 그 스키폴 공항에서는 이제 개인 제트기들을 이제 받아주지 않겠다 이렇게 선언한 이러한 공항들도 많은 가운데, 우리도 이런 국내 공항들이 있어서 과연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런 탄소 중립 시대에서 그런 생각도 갑자기 좀 들었네요. 그래서 이걸 듣고 계신 그 청취자분들도 저희가 지금 말한 요런 문제점들이 수라갯벌 그 다큐멘터리에 예술적으로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어떠한 문제를 막 구구절절 막 설명처럼 강연처럼 이렇게 그려지지 않고, 굉장히 그 심금을 울리고 새만금을 내가 오늘부터 지켜야겠다라는 강한 열의를 갖게 해주는 영화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꼭 이 영화를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추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한번 꼭 보고 싶고요. 그럼 이제 한수쌤 한번 추천해 주세요. 네. 저는 사실 쌤들처럼 이렇게 깊고 진지한 영화들을 골라오실 줄 몰라가지고, 쌤들 연말이잖아요. 좀 그쵸? 신나고 재밌는 거 이런 것 좀 소개해드리려고 갖고 왔거든요. 저는 이거 영화도 영화인데 최근 공연도 하고 있는 뮤지컬 렌트를 좀 추천하려고 왔습니다. 사실 연말하면 또 이제 가족들이랑 연인들이랑 뭐 친구들이랑 공연들도 좀 많이 보러 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공연을 추천하게 되었어요. 저 그 렌트의 네. OST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아, 그 진짜요? 유명한 노래 있잖아요. 네. 불러주시나요? 죄송해요. Someone 그건가? 그- 시즌 오브 러브? 네, 시즌 오브 아, 러브. 네. 너무 좋은 노래죠. 그렇죠. 네. 이게 사실 저희가 오늘 추천한 영화들이랑 공연들 역시 그린피스는 독립성을 추구하기 때문에 어떤 기업이나 정부의 후원을 받지 않은 저희들의 내돈내산 후기들이거든요. 저도 이거 맞습니다. 공연을 내돈내산 하고 보고 왔는데 재밌어요. 그래가지고 요게 내년 2월까지 공연할 예정이니까 한번 기회가 되면 봐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은 뭐 줄거리도 있지만 봐도 잘 이해가 안 돼요. 아 그래요? 네. 영화는 없나요 혹시? 네, 영화도 있어요. 영화도 있고 이게 뮤지컬로도 굉장히 유명을 해가지고 뮤지컬 내용을 기반한 영화가 있는데 이 영화 자체가 뮤지컬 내용을 전부 다 담기에는 조금 짧다 보니까 뮤지컬을 처음 가기에는 약간 비용도 좀 비싸고 이게 좀 맞는지 잘 모르겠다 이러시는 분들은 뮤지컬 영화로 렌트를 보고서 이제 좀 결정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야기들이 단편적으로 여러 가지가 네, 막 쭉 이런 상황 저런 상황 쭉 나온다는 말씀. 맞아요. 되게 주인공들이 엄청나게 다양하게 있거든요. 약간 캐치처럼 그렇게. 네, 그런 다양한 주인공들이 다양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가지고 이게 뭐 어느 하나의 그런 기승전결을 완벽하게 다룬 그런 공연이라기보다는 이런 다양한 사람들의 이야기 이런 것들을 조금 맛볼 수 있는 이런 공연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음악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나오다 보니까 락도 있고 뭐 탱고나 발라드도 있고 약간 가스펠 같은 그런 종교 음악 같은 거나 R&B 같은 것들도 있고 그렇게 다양한 음악들도 같이 있고요. 요 렌트라는 공연의 시대적 배경 자체가 약간 90년대 뉴욕에 있는 슬럼가에서 살고 있는 이런 소외된 사회적 약자들을 좀 다루고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이제 이런 집세를 못 내 가지고 거기 이런 슬럼가에 모여 살고 있는데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좀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굉장히 다양한 인종이나 뭐 예술가들 그리고 뭐 동성애나 양성에 관련된 이야기나 드래퀸이나 뭐 에이즈 환자 이런 환자들도 나오는데 요런 이때 시대 당시 90년대 당시에는 굉장히 사회적 약자였던 요런 분들이 어쨌든 중요한 거는 이런 기브 앤 테이크를 하는 이런 렌트 같은 개념이 아니라 대신 뭐 대가 없이 줄 수 있는 사랑 그리고 다른 날도 아니라 오늘이 가장 중요하다 이러한 메시지를 담고 있어가지고 되게 인류애를 잔뜩 충전할 수 있는 그러한 공연입니다. 연말에 가족들이나 친구들이랑 보러 가기에 딱 좋은 공연처럼 느껴지는데요. 그리고 만약에 아까 얘기했던 그런 영화 렌트가 조금 오래됐긴 했거든요. 그러다 보면 그러니까 조금 새로운 거 없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2021년에 그 영화 틱틱붐이라는 넷플릭스 영화가 있는데요. 여기에 나오는 그 주인공이 그 렌트를 썼던 그 작곡가의 좀 자전적 이야기를 다루고 있어요. 그런 거군요. 네. 저도 이거 넷플릭스에서 봤는데 앤드류 가필드가 주인공인. 네. 굉장히 재밌게 봤었어요. 저도. 맞아요. 이때 어메이징 스파이더 아니 이때 이제 앤드류 가필드가 이 영화 홍보를 위해서 여러 가지 채널에 나왔었는데 모든 사람들이 다 스파이더맨 얘기만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아필락처가 되었습니다. 아필락처가 뭐죠? 네, 그때 항상 모든 사람들이 스파이더맨을 물어보니까 그 앤드류 가필드가 스스로도 약간 멘붕이 와가지고 이거 I feel like를 계속 한 몇 번을 그렇게 반복한 그러한 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앤드류 가필드가 이제 아필락이라고 하는 별명을 갖게 되었는데, 네, 그 별명을 갖게 된 그 원인이 되었던 영화가 요 틱틱붐입니다. 그래가지고 요 영화도 약간 렌트 느낌이 나는 그러한 뮤지컬 영화여가지고 요런 뮤지컬 렌트 그리고 영화 렌트 그리고 영화 틱틱붐까지 이렇게 같이 한번 연말에 보시는 것도 어떤지 좀 추천을 드립니다. 이번에 나온 스파이더맨 싫어하는 사람으로서 꼭 봐야겠다 싶네요. 네. 저희 그러면은 이렇게 세 가지 영화랑 공연 추천을 했는데요. 저희 방송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그린피스 자원봉사를 만나고 자원봉사가 재밌어졌다. 그린피스 자원봉사 함께하고 좋은 변화가 시작됐다.
플라스틱 제로 해양보호부터 기후위기 대응까지. 그린피스 자원봉사자는 환경보호 메시지를 널리 알리기 위한 다양한 캠페인을 함께 만들어갑니다. 지구를 위한 긍정적인 일을 시작하고 싶으시다면 지금 바로 검색창에 그린피스 자원봉사를 검색해 자원봉사자로 등록하세요. 네, 방송 광고 듣고 왔습니다. 저희 이제 연말이니까 청취자분들에게 마지막 연말 인사 한 번씩 하면서 마무리를 할까요? 그럼 저부터 오늘 영화에 나온 대사를 좀 말씀드리면서 새해 연말 연시 인사를 드리고 싶어요. 그 영화 수라 영화에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아름다운 것을 본 것도 죄냐 물은다면 그럼 나도 이제 죄인이 된 걸까? 라는 그 대사가 저 새해 군무를 본 감독이 이런 말을 하는데요. 이 대사가 그 영화에 굉장히 여러 번 나와요. 근데 이 대사가 의미하는 게 죄인이 됐다는 것은 아름다운 것을 지키고자 하는 어떤 책임감을 갖게 됐다라는 걸로 저는 들렸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도 아름다운 것을 지키기 위한 책임감을 갖고 또 여러분들께 많은 좋은 영화를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네, 저도 올해 쌤들이랑 같이 이번에 그린컬처 클럽을 하게 되면서 되게 다양한 영화나 콘텐츠들을 소개했던 것 같은데 내년에도 좀 더 재밌는 문화 이야기와 환경 이야기들을 전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모두 건강한 연말 보내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저는 말씀하시면서 어떻게 새해 인사를 할까 고민하고 있었는데요. 네. 최근에 제가 금연을 하고 있어요. 아, 맞아요. 한 3주째 됐고 네. 그러면서 이제 매번 새해 결심으로 금연해야지 실패하다가 이번에 좀 희망이 보이기 시작하면서 네. 저 스스로를 이제 좀 많이 바꾸고 그러면서 이제 내년 이제 그린컬처 클럽뿐만이 아니라 생물 다양성 캠페이너로서 이제는 파괴되는 생태계의 문제점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한테 필요하면은 그린컬처 클럽 말고 다른 채널로도 이 문제점을 좀 알리는 그런 활동 적극적으로 하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새해 결심 모두 다 이룰 수 있기를 꼭 바라겠습니다. 지금 태영쌤 얘기를 들으니까 갑자기 생각났는데 렌트에서 아까 얘기했던 것 중에 그 순두쌤이 얘기했던 시즌 오브 러브 말고 또 가장 중요한 대사 중에 하나가 No Day But Today라는 이해가 있어요. No Day But Today? 네. 네. 그래가지고 어떤 날도 아니고 오늘이 가장 중요하다 그런 얘기가 있은 만큼 뭐 새해나 연말이라고 이야기하는 거 말고 오늘을 가장 좀 행복하게 사실 수 있는 그런 청취자분들이 되길 기원하겠습니다. 즉 내일은 필요 없다? 내일보다 오늘이 중요하다는 거죠. 네. 우리 내일에 대한 그런 내일을 더 잘 살기 위해서 오늘을 희생할 필요도 없고 그럼 내일의 기후 변화를 걱정할 필요도 없는 거겠네요. 오늘의 기후 변화를 걱정해야죠. 오늘 할 수 있는 거를 그쵸. 해야 된다. 지금, 내일의 네. 허상에 맡기면 안 된다. 네. 알겠습니다. 그쵸. 달걀선 표정이 안 좋아지니까 빨리 끊을게요. 그래서 오늘도 끝까지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